팀장 김 차장의 썰당 이슈톡 시간이고요. 썰당의 이현민입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성준 차장하고 따로따로 방송을 계속 하는데 뭐 따로 분리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각자 이제 오늘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올해가 벌써 이제 7월이라서 생각해보니까 올해 한 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연초 시작에 코로나 뭐 지나가겠지 했는데 그 뭐 끝이 없고 또 시장도 뭐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엄청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저희가 다른 썰당 프로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제 올해 되게 큰 변화가 있는 시점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뭐 미래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절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절반이 지냈나 이렇게 좀 보고 제가 사실 특집 제목을 생각하면서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상반기 리뷰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금융 이런 쪽에 이제 사실 뭐 금융 특성상 과거는 별로 이렇게 좀 안 보고 이제 미래 위주로 전망 위주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과거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해보고요. 특집의 특집이라 오늘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이제 기존에 투자 활동도 하셨고 이제 트레이더의 비유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강승희 전무님, 조세일 대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두 분 이제 이번에 저희 좀 프로에 처음 이제 오시게 됐는데 이제 자연스러운 대담 형태로 오늘 이제 좀 시장 좀 살펴보고 할 거고요. 두 분 이제 간단히 자기소개 전문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열이고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삼성물산에서 자원사업부에서 네.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무로 시작을 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선물이라는 이제 선물 중개회사로 옮겨서 거기서 네. 이제 주로 해외 시장,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 시장을 갖다가 중개하는 업무를 했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호주계 맥쿼리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주로 장외 파생 상품 쪽 세일즈를 담당을 네네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을 제안하는 그런 일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스타트업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지금 회사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저도 사실 아까 삼성선물 얘기하셨는데 선물 회사 옛날에는 선물회사, 증권회사 이렇게 구분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선물회사 중에는 삼성선물이 이제 제일 넘버원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넘버2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맨날 임원분들이 비교해가지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또 이제 오늘 잘 설명 또 해주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 소개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KP자산운용의 강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시중은행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파생상품 트레이딩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파생상품이 별로 없었고요. 그런 시기에 국내 시중은행들이 한 5개 정도가 딜링룸에 한두 명 정도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외환이랑 이자율 파생상품들 거래를 하는 데서 시작을 했고요. 그랬다가 이제 IMF가 터져서 증권사로 옮겼고요. 그때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프랍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틱식이나 아니면 뭐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네. 옵션 양매도나 뭐 차익 거래나 뭐 이런 거래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9.11 때 이제 손실을 왕창 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티은행 그 당시에 이제 한미은행 가서 이제 스트럭처 프로덕이라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 연동 예금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좀 팔다가 네.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ELS라는 거를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제 증권사 쪽에다가 이제 그런 물건들을 파는 스트럭처링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복제를 하면서 이제 그런 데다 파는 업무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홍콩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이제 파생 상품 데스크를 셋업하게 돼서 2007년도에 홍콩에 가서 한 8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ELS 해지하는 그런 업무를 쭉 담당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이제 스탠차가 에커팁 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KB증권에서 이제 ELS랑 이런 파생상품 운용 쪽 담당 부서장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사모자산 운용사에 조인해서 거기서 또 똑같이 비슷하게 이런 그 스트럭처 프로덕트들의 를 복제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옛날에 취업 준비할 때 1순위가 은행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째 은행이 안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증권사 온 건데, 지금 볼 때는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증권도 매력이 있지만 또 증권사가 향후에는 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 좀 관심 가져주면.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앞에 조금 얘기했지만 상반기 리뷰랑 뭐 하반기 이제 조금 주목할 점들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참 올해는 뭐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아요. 원래 연도로도 올해가 2020해서 1000년에 한 번 오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값이 겹치는 해는 처음이자 마지막 되는 건데 뭐 1000년씩 못 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 이제 사실 올해는 제가 이제 또 팀장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어색하고 뭐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전임 팀장님이 좀 팀장님 안 바쁘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바쁘더라고요. 분명히 안 바쁘다고 했는데 제가 좀 속은 것 같고 또 나가서는 개인적으로 올해 제 개인적인 투자 이제 뭐에 관심을 조금 여러 가지 두는데 이유가 있는 게 제가 2008년에 막내였거든요. 리만 사태가 날 때 그때도 선물 담당 막내였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배웠죠. 2008년 같은 때가 오면 아 이제 호기니까 내가 또 다음 시장 그게 오면은 이번에 돈을 벌리라. 그걸 작년에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주변에 가면서 내가 준비를 하겠다.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반 지났거든요. 투자도 못하고 그래서 아 조금 반성 아닌 반성 그리고 좀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 좀 투자할까.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투자는 항상 이제 준비를 많이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준비를 안 하면 이제 돈을 못 번다 이런 반면교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저는 이제 그거 되게 중시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미래 투자에 저는 꼭 도움이 된다. 예, 약간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편인데 역사는 반복되고 그 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아까 두 분이 말씀 나누시기로 먼저 하시기로. 네, 알겠습니다. 강 전무님이 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제일 처음에 그 finbiz.com이라는 사이트를 보면은 시가총액별로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다 한눈에 보이는 그 다음에 YTD면 YTD 아니면은 뭐 월 수익률은 월 수익률로 전환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해놨어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게 오늘 제가 어제 종가 나온 걸로 스크린 캡처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제일 시가총액 큰 데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5개가 제일 시가총액이 크고요. 네. 그리고 크기가 크네요. 크기가 크죠. 네. 네. 시가총액이 크면은 크기가 크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이제 업종끼리도 또 묶어놨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 이게 파란색, 초록색이 굉장히 많은 데는 이게 아웃퍼폼한 데고 빨간색이 많은 건 되게 언더퍼폼한 데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 아래쪽에 뭐 JP 모건 조그만 사각형으로 보이거든요. 네. 왼쪽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인데 전 세계 제일 큰 은행인데 지금 저기 찌그러져서 마이너스 30%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어 투 데이트로 31% 플러스, 아마존 67.98%, 68% 플러스. 야.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16%, 애플 30%. 결국은 여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엔비디아 70% 보입니다.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결국 팡 주식들이 주로 올라간 한 해였다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나? 그럼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하나 제가 붙였던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존옥 대학에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 세계를 그래픽을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arcgis.com이라는 걸로 앱으로 아예 만들어서 뿌려놨어요. 그래서 나라를 탁 찍으면 그 나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라가는 추이도 다 보이고요.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1등은 US고요. 330만. 예, 그래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가가 저렇게 양분화됐다라는 거를 그냥 뭐 여러분 워낙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집안에서 할 수 쇼핑, 있고 뭐 게임, 뭐 딜리버리, 네, 그다음에 쇼핑도 결국 다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백화점은 다 문 닫고 네. 여행주 다 문 닫고 그다음에 크루즈 주식들 다 문 닫- 셧다운되고 네. 이런 상태가 돼서 결국은 이제 하락 제일 많이 한 종목들이 다 그 군에 있고요. 상승 제일 많이 한 종목들은 온라인으로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 저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이제 나머지가 다 죽으니까 그거에 대한 페이버를 온라인이 다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로 네. 올라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뒷장 다시 넘겨서 이제 다음 번 보시면은
페드가 미국이 돈을 막 풀었다. 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돈을 풀었는데 그럼 돈을 풀었다는 얘기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원래. 네. 돈을 찍어서 뭐 누굴 줬다는 얘기냐. 그쵸.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프레드라고 이제 페드의 원어브인 아틀란타에 있는 주에 있는 데에서 되게 이런 사이트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오피셜한 사이트고요. 프레드라는 네네. 사이트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페드가 가지고 있는 에셋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산. 이게 위클리 베이스로 바이위클리 베이스로 매번 올려줘요. 그러니까 거의 리얼타임으로 페드가 자산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다 보여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을 평가를 해서 그 자산 사이즈를 매번 공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투명한 나라긴 투명한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이. 네. 그래서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때 2008년도 9월에 페드가 돈을 확 풀어가지고 얼마를 이제 했냐면 9천억 달러였던 거를 2.2조 달러까지 늘렸어요. 이게 3달 걸렸어요, 3달. 맞아요. 네, 3달 걸리는데 1.3조 늘려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리커버리가 됐죠. 네네. 그 다음에도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샀어요. 계속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쭉 가다가 2020년도 쯤에 가면 좀 이제 2014년도 4.4조를 찍고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얘네들이 보통은 다시 팔지 않기 때문에 네네. 만기가 돼서 정리가 아.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줄어들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3월 달에 4.2조였는데 6월 달에 7.2조 달러의 에셋을 가지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얼마에 3조 달러를 찍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산 거죠. 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풀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시장에. 돈을 네. 풀어서 그 돈으로 뭐 그 ABS도 사고 국채도 사고 회사채도 사고 ETF도 사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페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페드가 산 주식들도 다 나와요. 네. 리스트가. 예. 그래서 뭐 ETF들 하이힐드 ETF들 같은 것도 다 샀어요. 진짜로. 네. 중앙은. 요번엔 진짜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원래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페드의 액션이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네네. 얼마나 무식하게 23일 날 했는지 3월 23일 날 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했대요. 네네. 글자가 그래서 많은데 첫 번째는 국채를 막 샀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ESF 안정기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직원, 그 다음에 소비자 이런 데들이 적자가 나면은 그냥 거기에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등급 회사채를 그냥 사주는 비클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 PMCCF 이런 어려운 말 뭐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투자 등급 회사채를 막 사줬다. 네, 그 그러니까 두 종류로 해서. 회사의 채권을 막 사서 회사한테 돈을 준 거죠. 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리퀴디티가 없어지면 네.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주 빠지면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네. 파는 애들이 있어 팔아봐 내가 다 사줄게. 네. 그리고 다 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빠질까 봐 그쵸, 파는 그쵸. 건데. 네. 그래서 그걸 안정화시켰고 그랬는데도 더 빠지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ABS라고 하는 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들을 갖다가 유동화시키는 채권들인데 자동차, 학자금, 카드 뭐 별의별 담보 대출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에 그 담보 대출을 다 모아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ABS를 발행을 하는데 그것들이 또 돈이 안 돌면 개인들이 또 부도가 나버리니까 아예 그것도 다 사줘버리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탈프라고 불리우는 또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것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 다음 거는 뭐냐면 MMF조차도 담보로 또 사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MMF 다 환매에 일어나서 캐시런 날까봐 그것도 다 사준다. 그러고서 그것도 다 사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지방 정부채도 다 사준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해 들어가고 돈 줄게. 그러니까 이게 뭐 A to G까지를 돈을 다 푼 거예요. 다 한 풀어. 번에. 한 이게 번에. 한 날짜에 나온 거예요. 23일 날. 하루에. 그 뒷장을 보시면 그냥 차트, S&P 차트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딱 3월 23일 찍고 난 다음에 차트예요. 아, 그게 딱 3월 22일 날 그 발표가 나고 한번 점프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무서워서. 그렇죠. 중앙은행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냥 딱 정리를 하면 코로나로 빠져서 중앙은행이 받쳐 올렸다. 아. 그래서 제자리에 갖다 놨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반기 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이제 탈프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특이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탈프는 아까 전에 ABS를 담보로 해서 하는 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냥 그것만 우리나라 같은 거 사주는데 얘네들은 역시 또 이제 그 선진금융이라서 자기네들은 10빌리언만 딱 내고요. 네. 100조인 거죠. 100조. 1빌리언 그러니까 100조 정도 얼마죠? 이게 10빌리언이면? 1빌리언이 1조니까 10조죠. 10조죠. 10조. 12조 정도를 하는데 10배 레버리지에서 자기네가 돈을 줄 테니 니네가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펀딩을 받아서 사줘라.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10%는 에코티를 만들고 90%는 페드가 돈을 줘요. 그래서 10%는 페드가 준 돈이 아니라 전 세계 인베스터들이 사요. 원금이 깨지면,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원금을 못 받으면 페드가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에코티 투자자가 손해가 나게, 페드는 손해가 안 나게. 이런 어떻게 훌륭한 이렇게 또 네. 조건이 잘 몰라요.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잘 몰랐던 건데 그 뒷장 보시면은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네. 이 탈프 채권을 판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10% 에쿼티를 판 거예요. 무슨 짓을 하나 하면, 무슨 일을 하나 하면, 페드는 어느 적정금리 수준의 갭만 먹고요. 나머지를 후순위 10%한테 다 줘요, 에쿼티한테. 그러니까 일드가 막 5%, 6%씩 나오는 거죠. 부도만 안 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 기관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 미국이 부도가 나면, ABS가 부도가 나면 너네가 다 손실 일단 끌어안아라. 그래서 대신 수익을 좀 많이 주는 구조. 수익을 많이 주는 거죠. 네. 자기네는 딱 그만큼만 갖고 수익을 많이 주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서 페드는 되게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보통 네. 이제 그 ABS들을 이제 디폴트 부도율이 한 1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 너네들이 테이크하고, 네, 그래서 되게 그 중앙은행도 훌륭하다. 중앙은행도 구조화를 써서 자기네 원금 보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약간 자본주의 총화네요. 총화죠, 총화. 네, 그걸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안 하고 막 짱구를 그쵸. 또 굴려가지고. 그쵸. 이 정도 해야지 국회가 승인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 장에는 그래서 이제 상반기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그 실업률만 차트를 하나만 잠깐 그려드렸어요. 서브프라임 때 맥시멈 올라갔을 때 10% 올라갔었던 적이 진짜 높다 그랬는데 이번에 15%가 딱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10%까지 안 내려왔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실업률 어디가 적정 실업률인지를 아무도 아직 모르는 초유의 사태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반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상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저희 때도 한번 방송 때 얘기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업률도 막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엄청나죠, 근데 예.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실업 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 네, 더 많이 받아서 아무 취업을 안 그래서 하고. 취업 안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이게 또 막 직종도 되게 많이 바뀔 수도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변화가 좀 크지 이번 달이 않을까? 7월이에요. 네. 이게 끝이래요. 7월까지 주는 걸로 끝나고요. 진짜요? 네, 7월 끝나고 또 줄지 말지 결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 7월이 이제 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어저께 이제 고점 찍고 테슬라 같은 경우 16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3%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탑픽으로 갔던 애들이 확 뒤집힌 거여서 어제. 그래서 이제 7월 달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조금씩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럼 뭐 이제 연초에 나왔던 2차 충격에 따른 뭐 내려갈 수도 있다의 현상에 조금 근접할 수도 있네요. 지금 그럴 요즘 수도 뭐 있는 거죠, 많이 이제.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네. 뭐 실업 수당도 안 주고 뭐 연준도 뭐 다 일단 필살기 쓴 거잖아요. 뭐 그쵸. 그땐 표현이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뭐 그냥 다 돈을 뿌린 거니까. 했죠 이미.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차트 가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페드 자산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요즘 안 사서. 요즘 안 사서 스스로 올라가서 안 사요. 페드가 안 사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점에서 샀으니까 되게 페드가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저점에서 쫙 산 거 지금 제자리 왔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이미 페드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딴 데서 봤는데 그 저점 부분은 해외 주식 사서 최근 뭐 지난달 말인가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45%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 나쁜 딜, 좋은 딜인데요? 네, 좋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대표님 엄청나게 생각에도 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반년 만에 45% 수익률이면 네, 어마무시하죠. 네.
그건 진짜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연준은 그냥 돈을 쓴다고만 생각했지 오케이. 수익이 났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 못했어요. 연준과 중앙은행은 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그 도박 장주나 비슷한 거네요.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면 아까처럼 크라이시스 났을 때 사잖아요. 네. 제일 바닥이다. 막아준다고. 그럼 바닥이에요. 아. 그다음에 올라가요. 환율도 그래요. 중앙은행, 비록 한국은행도 이제 인터벤션 한다고 개입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환율 방어한다고 하면 제일 고점에서 자기네들이 다 파는 거예요. 게다가 정상화되면 또 그 돈을 또 엄청 번게 돼요 또.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실제로는 돈을 생각보다 잘 번다. 그러네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네. 약간 IMF 때 뭐 바닥에 주식 사서 그 뭐지? IT 그 붐일 때까지 판 사람들로 비슷한 거네요. 그런 구조가. 거죠, 그런 거죠. 네. 안 망하는 걸 지들이 뭐랄까 담보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안 망할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연준 따라 다음이다 그러지 않나요? 네? 소로스한테 한번 털려서 연구 털려서 연구 한번 한번 털려야지. 미국이니까 가능한. 미국이니까 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하반기,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그런 그 띠는 이 띠는 계속 되는 띠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상반기 리뷰라고는 하지만 결국 지금 띠 자체가 바뀔 수 없는 띠이잖아요. 네. 코로나 계속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존업에서 한 그 사이트를 보시면 미국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가파라도 가팔라지고 있어요. 증가자 수가. 이제 그런 게 이제 2차 충격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그 띠 안에 두 가지 정도가 더 붙을 것 같아서 그 띠는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죠. 네. 중앙은행이 막는다. 코로나가 아래로 내린다. 계속 간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 위아래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엄청 큰 거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일 키로 잡았던 게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 아직까지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한참 네네. 뭐 한 5월 달쯤 조금 나오다가 4월 달, 5월 달쯤 나오다가 요즘 뭐 안 유세 나오는데 못 하고 유세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유세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TV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선거 일정을 넣어드렸어요. 벌써 근데 시간은 많이 지났고 7월 13일, 16일 날 이제 바이든 전당대회 하고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벌써. 그리고서 24일부터 27일까지는 공화당 8월 달에 하고 나면 이제 11월 3일 날 선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붙여드린 걸 보면은 CNN에서 트럼프는 재선 불가능하다. 네.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CNN 트럼프 안티 아니에요? 트럼프 안티죠. 네, 트럼프 안티죠. CNN. 네.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이게 어제자 뉴스일 거예요. 14일자. 네. 14일자 뉴스 오늘 나온 거니까 이게 처음으로 공화당에서 아까 앞에 있었던 그 부분이에요. 공화당 시작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46, 45. 그래서 원래 텍사스는 공화당이 무조건 이겼었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이렇게 조금 차이 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안 될 건가. 이런 이제 물음표들과 뉴스들은 계속 이제 안 되는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뒷장 또 보시면은 CNN에서 리얼타임 또 폴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폴도 사이트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누르면 보기 좋게. 그래서 바이든 55%, 그 다음에 트럼프 41%.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서베이를 하는, 폴을 하는 기관들도 여러 개 쫙 나눠놨어요. 그래서 꼭 CNN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딴 데들도 보여주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대학에서 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뭐, 여러 군데서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트럼프는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네.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생각은 여론조사가 이게 맞을까? 옛날에 그렇죠. 트럼프가 진다고 했었죠. 아무도 없었어서.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은 제가 예상하기는 트럼프는 별의별 일을 다 할 거다. 11월 4일까지. 그렇죠. 네, 별의별 일을 다 할 거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라서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잘못해야만 되는 거죠.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자기가 뭘 이렇게 액티브하게 뭔가를 뭐 바꾸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은 약간은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는 밀리지만 힘을 가져서 어떤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뭐 공약들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이든은 세율도 인상하자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지금 저금리 너무 낮다.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적 자금 투입한다는 건 비슷비슷해요. 건설을 더 하자, 뭐 인프라 더 만들자. 이거는 뭐 코로나 이후에 경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태고 트럼프는 또 계속 세금 더 경감하자.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할 때 트럼프가 친 주식 시장 이거 바이든 된 폭락이다 아, 이런 맞아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그런 있더라고요. 얘기 많지 아, 않아요. 예. 네. 근데 트럼프가 안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폭락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찍을 때 가서는 망설이. 예, 찍을 때 가서는 왜냐면 4021K나 미국 사람들 주식들 다 가지고 있는데 주식 폭락하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잡 떴는데 주식까지 폭락해서 퇴직금 반토막 나면 안 날리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 그렇죠. 물음표가 많이 던져지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찍을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 선거 아까 그 트럼프 선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저기 원래 트럼프랑 힐러리랑 붙을 때 트럼프 다 떨어진다 얘기했었는데 약간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기류도 있었어요. 그걸 그쵸, 어디서 예. 느꼈냐면 이제 해외 거래소 미팅을 했는데 이제 그 오신 분이 자기는 원래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힐러리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힐러리가 약간 도덕적 결함이 있잖아요. 사실 뭐랄까 미국인들 싫어하는 네. 거짓말쟁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할 때 트럼프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때 제가 선임 팀원이었거든요. 내가 밤을 샐게. 근데 밤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여론조사도 힐러리 되고 뭐 투표도 순조롭고 뭔가 트럼프 선거할 때 뭔가 이슈 있을 것 같았잖아요. 뭐 약간 그쵸. 뭐 투표 방해랑 뭐 네. 그런. 그러고서는 이제 아침에 8시에 이제 팀원들이 다 출근해야지. 야, 트럼프 안 됐어. 나 가서 잘게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밤새고 한 10시쯤 돼서 딱 이렇게 열어봤는데 핸드폰을 난리가 난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다시 막 뉴스를 찾아보니까 트럼프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그때. 놀랐죠.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지? 그런데 그때는 또 처음에는 트럼프가 되면 주식시장 빠진다. 막 그랬죠. 뭐 시장의 악재다. 막 힐러리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웬걸 또 트럼프 되니 갑자기 12월부터 막 올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생을 한 담당이다 보니까 네.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트럼프가 꼭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장보다는 약간 변동이 있는 장이 또 좋고 오늘 제가 좀 여담으로 알아본 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 회사 전체 투자자들 손익을 조금 비슷하게 봤더니 뭐 아무래도 사실 파생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투자 손실 보는 사람이 더 많긴 한데 2대1 비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익 난 사람이 1이고 손실이 2인데 옛날에 해외 선물하면 90% 이상 뭐 다 손실 보고 뭐 개미들의 뭐 무덤 뭐 해외 선물 투자는 인생 망하는 길이다 뭐 이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도 배우면 잘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옛날부터 신념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엄청 양호한 거예요. 옛날에 한 4대1 정도 됐었거든요. 네. 한 8년 전, 9년 전에는 손실이 한 4배 정도 됐어요. 근데 많이 양호해졌고 그렇죠. 더군다나 사실 뭐 전통적으로 두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트레이딩 하던 분 입장에서는 트럼프 시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론적으로는 돈을 벌기 힘든 시장이잖아요. 뭐 알고 있는 내용대로 하나도 안 맞고 뭐 그냥 트럼프가 뭐 한마디 트럼프 트위터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맞아요. 예. 저희가 다른 이제 BJ들끼리 실시간 이제 선물 거래하는 네. 프로를 했었는데 마지막 결승전 때 트럼프가 트위트해가지고 시장 방향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이상하다 막 뒤져보니까 트럼프가 뭐 그때 원유 뭐 사우디랑 합의했다 뭐 이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시장임에도 이렇게 버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번 선거도 또 예상과 달리 뭔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다음 뒤에 넘어 뒤에 이제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잘 모르니까 네. 결국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코로나 때 이제 폭락을 했다가 네. 미국은 아직 정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정고점을 넘었어요. 최근 3년간의 정고점이 넘어갔어요. 아. 그게 이제 뭐 중국 개미가 들어왔다. 뭐 미국도 뭐 로빈훗이 들어왔다. 뭐 네. 이러면서 뭐 말들을 많이 하는데 동학개미처럼 미국 로빈훗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도 또 중국 중국 개미. 중국 인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해석의 문제인 것 같고 그냥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고점을 많이 넘겼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역 분쟁이랑도 연관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이 연관이 되면 환율이
또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랑 중국이랑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네. 결국 그러면은 누가 이길까? 그래서 다들 뭐 미국이 이긴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약간은 잘못하면 중국이 이기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조금은 좀 컨선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한국인들은 그럴까? 별로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중국 잘 되고 일본 잘 되는 거 보기 좀 싫잖아요. 그래서 일본 잘 되는 일본보단 낫잖아요. 일본보다는 조금 낫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다음 거 본 거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네. 사이트도 이제 클릭을 해보면 굉장히 자료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GDP별로 또는 인구별로 뭐 그다음에 실업률별로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뭐 클릭하면 이렇게 소팅도 빡빡 되고요. 나라별로. 오, 이거 네. 되게 유용하네요. 네, 유용해요.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색깔도 딱 변해서 딱 보면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 GDP가 지금 단위가 저도 헷갈리는데 21,428인데 차이나가 14,343이에요. 2등이고 유로존 전체를 합친 게 13,300이에요. 와, 중국이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근데 일본을 우리가 알로 보지만 일본 거기 다음이에요. 5천이에요, 5천. 그러니까 유로존 전체 합친 거에 한 3분의 1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13등이에요, 13등. 그 밑에 1642. 거의 한 2.7배 한국, 일본하고 그 정도 차이 나네요. 그렇죠. 2.7배 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결국 소비 메커니즘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수입 안 하고 자국으로 다 돌아와라 트럼프 하고 네. 있고 각자 나라들 문 닫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어제도 홍콩 셧다운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로 걸린 사람을 찾았는데 네. 어디서 걸렸는지 모른대요. 그랬더니 그냥 다시 셧다운 다 해가지고 학교도 다 문 닫고 네, 오늘부터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결국은 뭐 유럽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이제 거주자 카드나 비자 없는 사람들 못 들어오거든요. 네, 아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왔다 갔다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약간 되면은 고립되는 고립이죠. 거네요. 서로 네. 서로 고립이니까 서로 서로 먹고 살아야죠 이제. 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국인데, 근데 자본주의는 소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소비로 먹고 사는데 인구를 보면은 딱 그쪽에 차트 맨 오른쪽 가서 보시면은 14억, 14억. 그다음에 미국이 3억 2천 9백. 예, 그다음에 유로존 전체가 3억 4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일본도 큰 이유는 1억이 넘어요. 1억 2,600이에요. 예. 인구가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잘 살면서 많은 거죠, 얘네들 네. 지금 그죠? 그다음에 인디아 같은 데는 13억이어도 너무 후졌어요. GDP가 너무 심해요. 뭐 2,800밖에 안 되니까 우리보다 조금밖에 안 많은 거죠. 우리보다 그렇죠. 인구는 훨씬 많은데. 인구가 엄청 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이렇게 몇 개를 조합을 해보면 중국이 만만하진 않은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기술 이전도 안 하려고 하고 네. 계속 기술 이전 시켜서 글로 가서 거기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네. 이제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중국을 좀 같이 미국 볼 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쪽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랑 S&P 500이랑 보시면은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주가 폭락하면 달러가 오히려 강세하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리스크 테이크 해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리스크 다시 온 모드로 좀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약간 고점을 찍은 듯해서 2차 웨이브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국 환율, 그다음에 홍콩 뭐 이런 뭐 그 민주화법 통과 때문에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 환율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고요. 홍콩 달러 패구도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랑 이제 맞짱을 뜨기 시작을 했다. 중국은. 그리고 환율도 이미 보면은 거의 달러 인덱스 움직이는 것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스윙할 때 코로나 때 스윙할 때 보면은 여기 차트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은 CNY는 생각보다 안 움직였어요. 확실히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NY 자체가 좀 약세로 가고 달러가 좀 약세로 가주는 전망이 지속된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지만 이게 뒤집히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장이 다시 한 번 정도 코렉션이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하반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옛날에 같습니다. 뭐 무역 전쟁 한참 할 때 환율 조작국으로 그쵸. 건들려고 하다가 말았죠. 말았는데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속 또 이제 한번 건드릴 거고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왜 선거랑 중국을 같이 말씀드렸다면 결국 이제 무역 분쟁 얘기 다시 꺼내면서 주가를 폭락을 시키고
다시 올려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선거할 때 이제 역시 내가 하니까 된다 하려면 7, 8월 정도에 빼야 7, 8, 9 빼야 11월 달까지 좀 리커버리 기초- 하면서 이제 하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뭐를 막 아무거나 던져서 트럼프가 뭔가를 던져서 막 장을 빼지 않을까? 뺀 다음에 마지막에 역시 나는 슈퍼맨이야 이러고 딱 등장해서 쫙 올려주면서 나를 찍어야 해 만들고 찍게 만들어서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략적인데요.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소설입니다, 소설. 예전에 제가 그 저희 프로 할 때 좀 소개한 책이 있는데 피터 나버로라고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의 이렇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하고는 이제 화해할 생각이 없다, 미국은. 그 사람 주장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피터 나버로가 한번 얘기했더라고요. 중국하고 무역 협상 끝난 거다. 근데 갑자기 확 빠지니까 행정부에서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찌 보면 속내를 말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끝났고 이제 더 때릴 타이밍 보고 있다. 서로. 이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야무야로 끝낼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그 군인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미국은 이제 당이 바뀌어도 군인 정책은 좀 일관된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 군대 관련해서. 근데 군이 약간 가상의 적으로 중국을 생각하고 하는 활동을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많이 그 얘기는 이제 내면에 있는 이제 겉으로는 얘기 못하는 속마음은 일단 꺾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잘 때리더라고요. 중국 때리는 거 보면 그렇죠. 이렇게 사정, 차마 인정사정 없이 우리는 때리잖아요. 끼어서 사실 한국은 진짜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싸움 구경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시원하게 때리죠. 타이슨처럼 이렇게 제대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좀 맞고 좀 세게 때릴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여서 저희가 제 그 후배 오늘 저희 썰당 같이 하는 후배랑도 미중무역분장 할 때도 얘기했는데 미국이 확실히 때릴 때는 확실히 때리는 옛날 플라자 합의 때 얘기 보면 뭐 일본 완전히 뭐 싸잡아서 공격했으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사실 발표야 미국이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또 할 수 있는 발판? 그게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나라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글 나라와 애플 나라로 바뀌어서 이제는 국경이 필요 없어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걔네들만 오르는 건가 보다.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됐기 때문에 사이버 나라가 맞아요. 매출이 국가가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이미 걔네들은 안 망할 건가 봐. 저기는 미국이 어떻게 이기든 되든지 중국이 간에. 이기든 쟤네 안 망할 건가 봐.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죠. 글로 넘어가서 얘네들만 오르나? 도대체가 오르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경제는 너무 나쁜 상태고 실업률도 좋아질 가능성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걔네만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걔네는 이제 또 구글세도 받고 이렇게 또 애플세도 받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오를 때 넷플릭스는 이해가 됐어요. 아 이거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결제해서 보고 넷플릭스는 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막내 때 2008년에 로이터 뉴스에 넷플릭스 뭐라고 하냐면 그때 원래 걔네가 비디오 우편으로 배달하는 회사였거든요. 그 이제 비디오 배달이 VOD 나오고 막 CD 나오면서 잘 안 된다 이럴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한 10 몇 불? 그래서 뭐 약간 벤처 회사인데 망하게 생겼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냥 이거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가격을 보면 그때 2008년에 샀어야 해.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또 파생만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격세지감 엄청 느끼죠 넷플릭스. 근데 구글하고 애플은 저도 조금 하긴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사는 이유가 그거래요.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은 삼성전자래요. 그렇죠. 주식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안 오르긴 하는데 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자재 뭐 일단 연자재 대표님 얘기해 주실 거지만 과거에 알던 원자재 말고 새로운 원자재가 있다. 이제 미래 세대에는 전자제품 안 쓸 수가 없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원자재다. 그 말 되게 혹해서 삼전을 비쌀 때 샀죠. 연초에 작년 연말부터 샀는데 지금 엄청 이제 저도 비자발적 그쵸, 장기 투자 이제 장기 상속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기 투자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아직 변치 않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상반기는 패드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저희 좀 썰단에도 설명했지만 핵심은 패드가
경기 나빠지면 돈을 풀어서 무조건 방어한다. 이게 제일 큰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코로나다. 그래서 이제 최근 지금 저희 촬영하는 게 뒤에 편집이 돼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아마 올라갈 쯤에는 조금 더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코로나 어떻게 될지랑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하반기에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선거랑 미중 무역 분쟁 다시 어떻게 불을 붙이느냐 요거 위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 얘기를 조금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따로 얘기하시죠. 아닙니다. 뭐 정리 잘 해주시고 이제 하반기에 어떤 걸 봐야 될지 포인트도 잘 찝어주셔가지고 네. 예. 흥미진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쉬지 않고 이어서 이제 조 대표님이 준비해주신 네. 이제 상반기 리뷰 좀 이제 섹션을 저희가 다르게 했죠. 네.